깊은 밤입니다. 창밖의 소리들이 하나씩 잦아들고 하루의 무게가 서서히 어깨에서 내려앉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곳은 지중해의 푸른 바다 너머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던 하나의 도시입니다. 로마. 그 이름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건국 신화부터 따지면 기원전 753년, 역사적 기록으로는 기원전 509년, 공화정의 시작부터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왕관을 내려놓은 476년까지 거의 100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지중해 세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제국도, 가장 견고했던 성벽도,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로마인들 스스로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개선 장군이 전차를 타고 로마 시내를 행진할 때 그 뒤에는 언제나 노예가 한 명 서 있었다고 하지요. 그 노예의 임무는 단 하나, 장군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오늘 밤 저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어떻게 서서히 황혼을 맞이했는지 그 길고 느린 석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2000년 전 지중해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로마가 가장 빛났던 시대를 역사는 팍스 로마나라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 기원후 1세기부터 2세기까지 대략 200년에 걸친 이 시기에 제국은 그야말로 눈부신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나 다름없었지요. 브리타니아의 안개 낀 섬에서부터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까지, 게르만의 깊은 숲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평야까지, 제국의 영토는 동서남북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것은 훗날 대영 제국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로마야말로 그 표현에 가장 먼저 어울리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로마가 세운 도로는 총 8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던 셈이지요. 그 길을 따라 군단이 이동하고 상인이 오가고 사상과 문화가 물 흐르듯 퍼져나갔습니다. 수도교를 통해 깨끗한 물이 도시 곳곳에 공급되었고 공중 목욕탕에서 시민들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5만 명의 관중이 함성을 올렸고 포럼에서는 원로원 의원들이 제국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한 시민의 하루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침이면 빵과 올리브유로 식사를 마치고 포장된 길을 걸어 시장으로 향합니다. 히스파니아에서 오는 갈리아에서 온 포도주, 이집트에서 실려 온 곡물, 멀리 중국의 비단까지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물산이 로마의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오후에는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테베레강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포도주 한 잔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곧 문명의 혜택 속에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특히 오현제 시대라 불리는 96년부터 180년까지의 시기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5명의 황제가 연이어 현명한 통치를 펼치며 제국의 전례 없는 평화와 풍요를 선사했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 5명의 황제 중 4명이 혈연이 아닌 양자 계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인물을 양자로 삼아 재위를 물려주는 방식이었지요. 피가 아니라 덕으로 후계자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야말로 오현제 시대가 그토록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시절에는 제국의 영토가 역사상 최대에 이르렀습니다. 다키아를 정복하고
파르티아 원정을 감행하여 페르시아만까지 로마의 독수리 깃발이 꽂혔지요. 로마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거대한 원주가 세워졌고 그 표면에는 전쟁의 장면들이 나선형으로 정교하게 새겨졌습니다. 2,500개의 인물상이 38m 높이의 기둥을 감아 올라가는 그 조각은 지금도 로마의 거리에 서 있지요. 하드리아누스는 정복보다 수성을 택한 황제였습니다. 브리타니아 북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성벽을 쌓아 제국의 경계를 분명히 했고 12년에 걸쳐 제국의 구석구석을 직접 순행하며 속주의 실정을 살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사랑했던 그는 아테네의 거대한 신전을 완성시켰고 로마 근교에는 자신이 여행해서 본 세계 각지의 풍경을 재현한 별장을 지었지요. 한 사람의 황제가 온 세계를 품으려 했던 시대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대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안토니누스 가문이 통치하던 시기를 선택하겠다고. 그만큼 이 시대의 로마는 인류 문명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점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 황제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 마지막 현재는 밤마다 전선의 천막 안에서 촛불 아래 명상록을 적어 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제국의 북쪽 국경, 도나우강 유역에서 게르만 부족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면서도 그는 삶의 덧없음과 우주의 질서에 대해 조용히 사색했지요. 그의 명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곧 너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고 곧 모든 것이 너를 잊을 것이다. 제국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밤마다 적어 내려간 것이 권력의 야망이 아니라 존재의 허무였다는 사실이 묘한 여운을 남기지 않으시나요? 180년 3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측근들에게 자신보다 군단을 걱정하라고 당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코모두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바로 이 순간을 로마 제국 쇠퇴의 서막이 올랐던 때라고 말합니다. 코모두스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철학과 국정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검투사 경기에 빠져들었고 직접 콜로셈의 모래 위에 내려가 싸우기도 했지요. 원로원을 무시하고 측근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사치와 향락에 몰두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현명한 통치의 전통이 단 한 세대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코모두스는 자신을 헤라클레스의 화신이라 칭하며 사자 가죽을 걸치고 곤봉을 든 모습으로 동상을 세우게 했지요. 로마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국의 권위가 한 사람의 광기 아래 서서히 부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92년 코모두스는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른바 오황제의 해라 불리는 193년에는 단 한 해 동안 5명의 황제가 교체되는 전대미문의 혼란이 벌어졌지요. 로마는 이전에도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로의 폭정도 칼리굴라의 광기도 제국은 그때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섰지요. 하지만 3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가 마주한 위기는 그 이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역사가들이 3세기의 위기라 부르는 이 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동안 제국에는 무려 26명의 황제가 교대로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이 군대에 의해 옹립되었고 대부분이 군대에 의해 살해당했지요. 황제의 평균 재위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시대의 혼란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제국의 바깥에서도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선인 리메스를 넘어 약탈을 일삼았고 동쪽에서는 새롭게 일어선 사산조 페르시아가 로마의 속주를 위협했습니다. 260년에는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군의 포로로 잡히는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가 적국의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경제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은 막대한 군비를 필요로 했고 국고가 바닥나자 황제들은 화폐의 은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97%에 달하던 데나리우스 은화의 순도가 3세기 중반에는 5% 이하로 떨어졌지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물가가 치솟았고 교역은 위축되었으며 한때 번영했던 도시들이 하나둘 쇠락해 갔습니다. 전염병도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250년경에 시작된 이른바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하루에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황폐해졌고 군단의 병력은 갈수록 줄어들었지요.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 자체도 어느덧 예전 같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인물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제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기에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해진 영토를. 그래서 그는 제국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는 방식을 도입했지요. 동방과 서방에 각각 정제와 부제를 두는 사두정치, 이른바 테트라르키아의 시작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국에 다시 질서가 돌아왔고 국경선은 안정되었으며 경제도 숨을 고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분할 통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국이 하나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330년에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의 비잔티움으로 옮긴 것이었지요. 새 수도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 그의 이름을 딴 이 도시는 이후 1000년 넘게 동로마 제국의 심장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서쪽은 달랐습니다. 콘스탄티노플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뒤 서로마 제국은 서서히 그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제국의 부와 인재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서쪽에 남겨진 것은 갈수록 취약해지는 국경선과 텅 비어가는 국고,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이민족의 물결이었지요. 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한 무리의 기마 민족이 서쪽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동은 마치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 것과 같았지요. 훈족에 밀려난 고트족이 로마의 국경을 넘어왔고 그 뒤를 반달족, 수에비족, 알란족이 따랐습니다. 수백 년간 굳건하게 유지되던 리메스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서고트족에게 로마군이 대패했습니다. 발렌스 황제가 전사했지요. 이 전투는 로마 군사력의 위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이후 제국은 더 이상 이민족의 침입을 군사력만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점점 이민족 출신의 장군들과 용병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를 지키는 군대의 상당수가 이미 로마인이 아닌 게르만인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이 시대의 깊은 아이러니를 말해주지요. 로마의 갑옷을 입고 로마의 검을 들고 로마의 이름으로 싸우는 군인들이 정작 로마인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395년 터두시우스 1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국은 두 아들에게 나뉘어졌습니다. 동쪽은 아르카디우스에게, 서쪽은 호노리우스에게. 이것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 분할이었지요. 이후 동과 서는 다시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호노리우스는 겨우 10살의 소년이었고 실질적인 통치는 반달족 출신의 장군 스틸리코가 맡았습니다. 제국의 운명이 이민족 장군의 어깨 위에 놓인 것이었지요. 스틸리코는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서고트족의 알라리크를 여러 차례 물리치며 서로마를 지켜냈지요. 하지만 408년 궁정의 음모로 스틸리코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국의 마지막 방패도 사라졌습니다. 410년 8월 24일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로마시를 포위했습니다. 영원의 도시라 불리던 로마가 800년 만에 처음으로 외적의 손에 함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약탈이 이어졌고
소식을 전해 들은 제국 각지의 사람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 히에로니무스는 먼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을 정복한 도시가 정복당했다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건의 충격을 받아 신국론을 지필하기 시작했지요. 지상의 나라는 무너져도 신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무너진 로마의 잔해 위에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그 후로도 수십 년을 더 버텼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무는 해가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기 전 마지막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451년 카탈라우눔 평원에서 로마군과 서고트족 연합군이 훈족의 왕 아틸라를 막아냈습니다. 신의 채찍이라 불리던 아틸라의 진격이 멈춘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마지막 승리를 이끈 것은 순수한 로마 군단이 아니라 이민족 장군 에티우스와 동맹 부족들이었습니다. 제국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였지요. 455년 반달족이 다시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동안이었습니다. 신전과 궁전에서 금과 은이 약탈되어 카르타고로 실려갔고 영원의 도시는 두 번째로 상처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76년 9월 4일이 찾아왔습니다.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황제의 이름은 로마를 건국했다는 전설의 로물루스와 같았지요. 로물루스로 시작된 이야기가 로물루스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면 너무도 씁쓸한 장난이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소년 황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폴리만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별장으로 보내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은 거대한 폭풍이나 장렬한 전투가 아니라 그렇게 조용하고 쓸쓸한 퇴장이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제국이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또 한 명의 황제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내일도 해는 뜰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시의 인구는 전성기의 100만 명에서 불과 수만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콜로스에는 더 이상 함성이 울려 퍼지지 않았고 포럼의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교는 끊어졌고 도로는 갈라졌으며 한때 찬란했던 제국의 발자취는 서서히 풀과 흙 아래로 묻혀갔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길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넓고 아무리 단단하게 포장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풀이 자라고 흙이 덮이는 지점이 찾아오지요. 로마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법과 도로와 언어와 건축.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로마의 법 위에 자신들의 법을 세웠고 로마가 닦은 길 위에 자신들의 길을 놓았습니다. 라틴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의 어머니가 되었고 로마의 아치와 돔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의 건축물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지요. 그리고 어쩌면 로마가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것도 결국에는 저물어 간다는 그 씁쓸하고도 고요한 진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뒤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로마의 이름을 빌렸고 러시아의 차르라는 칭호는 카이사르에서 비롯되었지요. 모스크바는 스스로를 제3의 로마라 불렀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도 로마 황제의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그림자만큼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있기를, 무너지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의 마부도 죽은 뒤에는 같은 처지가 된다고. 별들 사이로 흩어지거나 원자들 속으로 분해되거나 제국을 세운 자도 제국 안에서 빵을 굽던 자도 결국 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선의 촛불 아래에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곧 사라진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로마의 길 위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걷고 있고 로마의 법 위에 세워진 제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판턴의 돔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비를 맞으며 서 있고 명상록의 한 구절은 오늘 밤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길도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지중해의 바람을 맞으며 로마의 길 위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오늘 밤 우리처럼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테베레강 위로 별이 쏟아지던 그 밤에 그들도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겠지요. 제국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은 흐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상념을 내려놓고 깊은 밤의 고요함에 몸을 맡겨보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